안녕하십니까. 저장 양수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지수 그 전에도 그랬듯이 하루 종일 보합권 공방을 펼쳤다는 것. 자, 이것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답답한 그런 모습이 답습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면모가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 현재 우리 증시가 맞닥뜨리고 있는 두 가지 악재가 있죠. 한 가지는 또다시 불거진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 자, 이 문제가 나왔어요. 다소 보기에 따라서는 심각할 수도 있는 초대형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일 모레가 선물옵션 동시에 만기란 말이죠. 변동성 구간에 놓여 있는 상태. 만약에 변동성이 나오면 마이너스 쪽으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겉으로 봤을 땐 답답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죠. 특히 금리 문제는 미국 증시나 또 우리 증시 이머징 마켓 이상으로 또 미국의 초대형 기술주 아마존, 또 애플, 구글 같은, 또 우리 증시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히 큰 악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나스닥 지수는 다우 지수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올라갔고요. 또 우리 삼성전자도 현재 오늘 현재 장중 내내 강보합권을 지키면서 끝에 가서 약간 밀려서 버블에 마감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그전과 상당히 달라진 금리 인상이나 또는 테이퍼링과 관련된 어느 정도 내성,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 하는 것. 그 전에 설명드렸던 그대로 오늘 시장이 그 증빙을 좀 해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또 설사 금리가 조기에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2015년도 당시 12월 달 금융위기 이후에 첫 금리 인상했을 때 그 당시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걱정들었었습니다만 막상 뚜껑 열어봤더니 그 부정적인 결과, 즉 조정 기간은 최장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상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판에 3개월 정도의 조정이라면 또 이미 어느 정도 기간 조정도 받은 그런 상태이며 어느 정도 그에 따른 심리적인 적응도 해 나간 상태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뭔가 시장이 지수가 탄력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다가온다는 것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다음 주 초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영향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고요. 다음 주 초 월요일 날 정도가 됩니다. 그때가 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FOMC가 다음 주 현재 6월 15일, 16일 미국 날짜입니다. 다음 주 후반이 되겠네요. 우리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음 주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정도에 FOMC 끝나는 그 효과로 해서 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오늘 상황 말이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늘 복잡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한제 마칠까 하는데요. 일단 종목 장세.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지수가 탄력도로 또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끄는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중소형주들이 시장을 이끄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국면인데, 그런데 약간 이상한 종목 장세입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위험한 그런 종목 장세.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매우 까다롭거나 상당히 부담되는 장세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윤곽도 거기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장세라 했는데요. 그 파트 중에 하나가 바이오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모처럼 만에 비교적
뭐 괜찮은 흐름을 보였죠.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갈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몇몇 종목들, 안트로젠, 헬릭스 믹스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또 스테임플란트 같은 몇몇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관심을 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과연 바이오주로 할 만한 것인지 또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단기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주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바이오주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딱 한 종목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최근에 지분을 확보한 장기 알박기 종목으로 단기 트레이딩은 전혀 불가능한 종목입니다. 녹십자 랩스를 잠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알박기 형식으로 해서 조금 투자를 해보는 정도의 대상 정도가 된다는 거고, 단타 대상은 아닙니다. 단타로 봤을 때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한 가지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IT 대혁명이라 일컬어지는 가상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기술 생태계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과 관련된 종목이다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대략적으로 41,000원 초반대 정도라면 무리 없다.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 가격인 것 같습니다. 41,000원대. 선절 기준가는 그 밑에 수평선, 두 번째 수평선이 있는 36,000원 정도 내지 37,0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수가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매고 추지 못한 채 스멀스멀 옆으로 횡보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력한 대안이 된다는 것이죠.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지수가 막혀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 코스맥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백신 보급이 최근으로 더 가팔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백신 보급과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팬데믹 영향을 받아서 노 마스크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노 마스크 시대가 오면 결국 화장품 수요가 늘 것이라는 것과, 또 중국의 내수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과 매칭이 돼서 코스맥스, 그렇지 않아도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 탄력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장기 목표 가격은 18만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6만원 정도 본다는 것이죠. 또 앞에서 얘기했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데 단기 목표 가격을 대략적으로 한 5만원, 5만원 조금 좀 약한 것 같네요. 메타버스가 아니라 저 종목이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한 6만원 정도까지, 연말까지 한 6만원 정도까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연말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번 가면 이런 종목들은 세게 올라가는 그런 속성을 좀 보이는 그런 성격의 종목군들이죠. 일단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이런 정도의 종목을 대안으로, 종목 장세의 대안으로, 또 코스맥스는 조건부로 선택할 수 있는, 반드시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 선택 대상이 된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지수 차트로 바꿔놓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닌 옐런 전 미 연준 총리였으며 현 재무장관인 이 양반이 뜬금없이 또 금리 인상, 소폭 금리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종의 시장에 대한 적응을 좀 해라, 막 그렇게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 그 양반이 얘기했던 내용과 조금 차이가 나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뭐 그것에 대해서 심도 높게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별반 그 전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 금리 문제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직접적으로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철저하게 미 연준 총재 소관, 미 연준 위원들이 결정한 소관입니다. 따라서 냉철하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 간접적으로 금리가 높다 낮다 정도까지는 애둘러서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금리를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간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다소 우리가 미국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다음 주 FOMC가 있으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를 말씀드리면서 자, 두 번째. 자, 미국의 민주. 최근 들어 일반 개인들, 특히 젊은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일단은 밈이라고 하죠. 밈주라고 하는데요. AMC, 게임스탑 같은 종목들입니다. 자,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여전히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횡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금년 들어 별반 실적 근거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AMC는 무려 26배 올라갔고요. 게임스탑은 14배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뭐 획기적인 펀더멘탈상의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만 그렇게 드립다 많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다소 있다는 것인데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비트코인은 결국 내려오는 것 같죠. 4천만 원이 붕괴됐다는 소식이 방금 전해졌습니다. 자, 이 문제 비트코인 그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자, 미국 FDA에서 세계적인 바이오 업체 미국에 있죠. 바이오젠이 또 일본의 에자이사와 같이 협력해서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승인됐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고 사실은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어느 정도 관련된 회사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 바이오 시밀러 만드는 회사죠. 여기 지분을 각각 반반씩 투자한 50% 마이너스 1주 투자를 한 업체가 바로 바이오젠입니다. 상당히 돈독한 협력 관계를 시사하는 그런 공동 투자 합작 회사가 바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건데요. 그러니만큼 그 협력 관계가 돈독한 만큼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번에 개발된 것을 CMO 수탁 생산 CMO를 즉 위탁 생산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반응이 좀 있었고요. 또 어제 나온 소식이죠. 길로드 사이언스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에서 발주한 약 3천억 규모의 CMO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도 호재가 됐죠. 두 가지 호재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데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마 금년 연말쯤 또 모더나 바이오 뭡니까 코로나 백신도 수주를 받았으니까 금년 연말쯤 되면 제3공장도 좀 현재 가동률이 50% 정도 되거든요. 연말쯤 되면 그 가동률이 거의 풀 가동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했을 때는 그러면 하반기 때부터 특히 내년 한 1분기 내지 2분기 때부터는 실적 훨씬 더 좋아질 소지가 높다. 현재 분기당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순이 바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망도 밝을 뿐만 아니라 실적도 좋다 하는 것. 또 전망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가만히 보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영위하고 있는 CMO라고 하는 그 사업, 즉 현재 바이오 의약을 위탁 생산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 사업은 마치 반도체 칩 설계도를 보고 반도체를 대신 수탁 생산을 해주는 그런 것과 파운드리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결국 바이오 의학계에서 TSMC가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초격차로 제 2위, 제 3위의 업체와 지금 일단 생산 캐파부터
그 차이를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결국 그쪽 업계의 TSMC가 되기 위한 행보가 된다. 행보로 보인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따라서 삼성바이오롭스의 지금 당장의 실적과 몇 가지 호재 등등을 놓고 현재 주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PER도 상당히 높고 PBR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을 겁니다. PER은 거의 200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을 따졌을 때는 설명이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되는데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소 애매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84만원대 정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떨까, 그렇게 권유해드리는 바이고, 갖고 계신 분들이야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제가 입이 아프고 또 듣는 분들이 귀가 아플 정도로 떠들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리고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가 1.56 나쁘지 않아요. 금리 인상 문제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별달리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DXY 달러 인덱스도 90.9에 큰 문제, 큰 변화 없었고요. WT 약간 올라왔습니다만은 뭐 역시 크게 올라온 것은 아니죠. $1 환율 1114원 정도. 자, 주변 증시 잠깐 볼까요? 자, 현재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 약간 약하고요. 나스닥 선물이 현재 보합권 근처에 있는데 역시 금리 인상이라는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큰 어떤 부정적인 반응까지는 아닙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자막을 지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큰 규모로 매도한 것은 아니죠. 코스닥은 그 매도 규모가 줄었고요. 기관들이 순발력 있게 순매수했는데 금융투자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그 전부터 자주 봐왔던 모습이죠.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다면 내일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약간 드는 그런 국면이고요. 다만 특이할 만한 것은 베이시스가 계속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콘텐고 내일 모레가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현재 만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베이시스는 0에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계속 플러스를 유지했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차익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비차익 쪽에 보면 오늘 2,700억 정도가 나왔고, 2,700억이라는 얘기는 외국인들 매도 대부분이 비차익 매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단기 매도, 그것도 동시 만기를 의식한 그런 매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동시 만기가 끝나는 그 다음 주, 다음 날 금요일 날이 아닌 그 다음 주가 됩니다. 그 다음 주 초 월요일부터는 프로그램 매도가 아닌 매수가 들어오는 그 효과를 받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관점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일단 시장 그 정도 보시도록 하고, 판도. 자, 이 판도가 좀 애매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목 장세임에는 틀림이 없죠. 하지만 일반적인 종목 장세, 대중적인 종목 장세는 아닙니다. 대중적인 종목 장세라 했을 때는 지수는 막혀 있어도 상당 부분에 한 중소형주들, 가장 인기 있는 섹터는 바이오 섹터 내지 또 IT,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또 5G 또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타 등등 많은 그런 중소형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약간 버라이어티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동시다발로 올라가는 장세가 펼쳐지곤 합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또는 대중적인 종목 장세다라고 할 수 있고, 보통 그렇게 그런 종목 장세 펼쳐지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종목 장세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죠. 어떤 특정 종목, 특정 섹터의 특정 종목만 드립다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다들 아실 겁니다. HMM 같은 종목이 그렇고요. 또 최근까지 어제까지 많이 올라갔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또 제가 그 전에 경고했던 몇몇 뭡니까 스펙 관련주들이 또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그 시세 종목 자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시세 자체는 상당히 순간 인기 내지 조금 더 험하게 얘기를 하자면 투기적인 시세가 붙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종목들이 부각되는 약간 이상한 종목 장세가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최근 들어서는 그들 종목 간에 주가 흐름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정신 없을 정도로 이른바 돗대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제 급등을 했던 두산중공업 오늘 급락을 하고요. 어제 급락했던 HBM은 어제 빠진 것만큼도 반등하는 변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서 그 전엔 추세성을 갖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단타 종목이다 하더라도 지금은 단타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 그런 관점으로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종목장에서 펼쳐지는 배경은 지수 정체 또 동시 만기 전 변동성 부담 때문에 시장의 대안 차원에서 이들 좀 부각되는 건 맞긴 맞는데 보편적인 그런 장세가 아니라 매우 이상한 투기적인 시세가 넘실대는 횡행을 하는 그러한 종목 장세다 하는 거죠. 또 인기주들이 또 많이 올라왔기도 했습니다. HMM이나 이런 종목들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온 측면, PBR이 5배나 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죠. 그리고 또 뭡니까? 두산중공업이 아무리 두산그룹이 구조조정이 잘 되어 있고 또 원자력과 관련된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까지 올라갈 획기적인 어떤 변화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기 시세가 분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투기적인 시세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데 쏠려서는 이런데 유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뭐 그런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바이오주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바이오주. 자, 세 번째 주제인데요. 일단 오늘 바이오주들이 뭐 아주 눈에 띄게 좋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좀 있네요. 잘 불이 안 붙어서 그나마 저는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주까지 움직이게 되면 진짜 정신 산만해진다는 것이죠. 또 자칫 잘못 들어갔다는 그렇지 않아도 성적이 안 좋은데 더 나빠질 그런 위험 요소가 높은 분야가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도 그나마 바이오주에 올라왔던 것은 아무래도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받았다는 것과 셀트리온이 영국 바이오 익수다 테라피틱스인가요? 거기를 이제 인수했다는 건데 요거는 잠깐 얘기를 할 게 좀 있을 것 같네요. 셀트리온 인수한 업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관계돼 있는 업체입니다. 얼마 레고캠 바이오가 기술 수출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투여 방식입니다. ADC 방식인데요. 그 기술을 이전한 그런 업체가 바로 익수다인데 그것을 다시 셀트리온이 인수를 했다는 것이죠. 특기할 만한 기술은 약물 전달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건 매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와 관련된 약물 전달 기술 갖고 있는 업체가 셀리버리는 업체가 또 있죠. 참고 삼아서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 그런 정도의 호재가 좀 있었다 하는 건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셀트리온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이오 시밀러 위에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부분이 이걸 통해서 보강되는 것 같고 바이오 시밀러도 그와 관련돼서 더 좋게 개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긴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을 매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정도의 내용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 셀트리온한테도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됐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그런데 제가 국내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약간 보수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국내 바이오 신약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제가 줄기세포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줄기세포 신약으로 특례, 국내 식약처에서 특례 승인을 한 건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파미셀의 그 하티셀 그램이라고 하는 심근경색 치료제부터 승인을 해서 5개 정도 아마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디포스텍, 카티셈 등의 관절염 치료제 등 5개인데요. 이 중에 상업적인 성공을 한 게 다 한 개도 없죠. 그리고 국내 신약 31개, 얼마 전에 유한양행에 그전부터 알려졌던 레이저티닙이 신약 승인을 임상 3상 중에 받았습니다. 31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FDA 승인받은 거 얼마 전 SK 바이오펌의 세노바메이트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5개,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중 한 대략적으로 한 40개 내지 50개 정도 되는 국내외 바이오 신약 중에서 이미 개발 승인 받은 것들 중에서도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이 있나 싶으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의. 구체해 본다면 얼마 전 SK 바이오팜 세로바메이트 이것 때문에 SK 바이오팜의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됐다는 소식이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상업적인 성공, 이건 사실 예상은 됐던 겁니다. 하지만 대박은 아니다 하는 거죠. 국내 바이오, 국내 국산 신약도 약 31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어느 정도 그래도 국내 그 좁은 현재 의학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하는 신약들이 한 5개 내지 많게 잡으면 10개 정도 되긴 되는데, 그래봐야 최고로 성공한 케이스가 연간 매출 1,000억 원 이하입니다. 연간 매출 1,000억 원 이하. 이 정도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정도의 빈약한 결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길로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B형 간염 소발디 하몬이라고 하는 그런 신약 2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2가지 약을 통해서 당해 매출이 20조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20조. 지금은 그 정도가 안 되지만 그 당시 2015년도인가 막 그럴 겁니다. 그 당시에 이 2가지 약 신약을 통해서 매출을 올린 것이 한 해 20조. 우리는 그게 200분의 1도 안 되는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정도밖에 못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면 고작 해야 성공해보면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냉철하게 보면 바이오 의학에서 실제 개발해서 신약 승인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받았다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또한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바이오 쪽은 상당히 우리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보기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냉철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이오전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미래 비전이고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 의학의 TSMC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삼성 바이오릭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고, 구체요 한 종목 더 한다고 한다면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아니고 백신 쪽인데 백신 쪽 하지 마시고 SK 바이오팜 정도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SK 바이오팜. 하지만 여기까지 손을 벌리게 되면 너무 번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약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그 전에 그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그 지분을 확보한 녹십자 랩셀, 이걸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렸기에 오늘 내용을 생략하는데요. 어쨌든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바 카 NK 세포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가장 근접해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 정도. 이거는 알박기입니다. 많은 비중을 투여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단기 트레이딩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안목으로만 시장을 보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 답답하더라도 어차피 그 길은 장기 정속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일종의 진통 과정이다. 사실 또 뼈가 아픈
그런 정도의 진통도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는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진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넉넉한 그러한 시각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잘 지켜내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